저는 평생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국은 절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일주일 전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보고서가 그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8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서방 최고 미사일의 16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헤이오드입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25년째 아시아 안보를 연구하고 있죠.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NATO 확장 전략 자문까지 맡고 있습니다. 제 말 한마디면 유럽 정가가 움직이는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새 프로젝트 파일이 놓여 있더군요. NATO 회의에서 한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집어들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라니. 20년 전 그 나라 말입니다. 제 책상 구석에는 아직도 낡은 서울 사진 한 장이 있어요. 2004년 한국 정부 초청으로 6개월간 머물렀던 시절이죠. 그때 저는 32에 떠오르는 신예 학자였습니다. 동아시아 안보의 미래를 연구하겠다는 포부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6개월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할 때마다 똑같은 말만 들었거든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워싱턴의 허락이 필요하다. 미국 정책에 맞춰야 한다. 자주적인 결정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미사일 개발도 미국이 정한 사거리 제한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독자적 방위 전략을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미동맹뿐이었죠. 귀국하던 날 저는 서울 사진 뒷면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Never again. 다시는 이 나라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 후 20년 동안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은 제 연구 목록에서 영원히 지워졌죠. 그런데 이번에 NATO가 한국 군사력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파일을 열었어요. 어차피 뻔한 내용겠지만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첫 페이지에 현무호 미사일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국군의 날 퍼레이드 영상 링크도 함께 있더군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가까이 당겼죠. 탄두 중량 8톤이라는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8톤이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미국 기술을 이전받은 거겠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뭘 만들 수 있겠어요. 20년 전 그 나라는 미국 허락 없이는 숨도 못 쉬던 곳이었거든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그리고 책상 구석의 서울 사진을 바라봤어요. Never again이라는 메모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 속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이번 보고서도 그저 형식적으로 쓰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었으니까요. 현무호의 재원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죠. 탄두 중량 8톤. 사거리 300km. 발사 플랫폼은 이동식 차량.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8톤이라는 숫자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영국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서방 미사일들의 스펙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에이테킴스는 500kg, 프랑스의 스칼프는 450kg, 영국의 스톰 섀도우도 비슷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8톤은 8,000kg이었습니다. 서방 최고 수준 미사일의 16배가 넘는 중량이었죠. 이건 계산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만들 리 없다고요.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봤어요. 미사일의 크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발사대 차량도 엄청나게 컸죠. 9개 축에 18개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제가 지금껏 본 어떤 미사일 차량보다 거대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단위를 잘못 본 건 아닐까? 8톤이 아니라 800kg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8톤이 맞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자료였으니까요. 조수 제니퍼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28살의 똑똑한 친구죠. 제니퍼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교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
한국이 8톤짜리 탄두를 만들었대. 제니퍼의 눈이 커졌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미국 기술 없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제니퍼도 그걸 눈치챘을 겁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돌려놓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미국 기술 이전의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자료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 유럽 방산업체 분석 자료, 중국 군사 평론가들의 논문까지. 모든 자료를 다 뒤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디에도 미국이 한국에 이런 기술을 이전했다는 기록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안했다는 내용만 가득했죠. 2001년까지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묶어뒀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보였어요. 무언가 제 안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분명히 설명할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제 확신은 더 흔들렸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더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현무 5발 사대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이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직진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8개 바퀴가 모두 45도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량이 측면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개가 옆으로 걷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재생했어요. 제대로 본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거대한 차량이 정말로 측면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처음 봤거든요. 영국군 장비에도 없었고 미군 자료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작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상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채널이었어요. 조작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손을 떨며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의 수석 엔지니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임스 윌슨이라는 친구였죠.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영상을 첨부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한가요?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제임스의 답변은 짧고 명확했어요. 놀랍네요, 엘리자베스. 우리도 이런 기술은 없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전문가로서의 객관성과 개인적인 편견이 충돌하고 있었죠. 인정해야 할까요? 한국이 정말로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는 걸.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연구소에서 동료들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무-5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죠. 한국이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했더군요. 하지만 크게 주목할 건 없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탄두 중량이 8톤이라던데요. 꽤 인상적이지 않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운 좋게 성공한 거겠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동료들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재빨리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서울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던 한국. 자주적인 결정을 하나도 내리지 못하던 그 나라. 그런데 지금은 서방도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계속 속삭였죠.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객관적으로 보라고.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다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중국 자료를 찾았습니다. 적국의 시각에서 보면 뭔가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 군사연구소 보고서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중국어 실력은 기본적인 수준이었지만 전문 용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의 현무호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보다 중국군에게 더 위협적이다.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제대로 읽은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분명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가 직접 쓴 분석 보고서였죠.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의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지하 벙커에 숨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무호는 지하 300m에서 5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폭발한다고 했습니다. 중국군 지휘부가 지하 벙커에 숨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전략 무기였습니다. 적국조차 두려워하는 수준의 무기 말이죠. 더 찾아봤습니다. 베이징의 한 군사 평론가는 이렇게 썼더군요. 8톤의 쇠덩어리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땅에 박히면 소형 행성이 지면과 충돌하는 것과 같다. 충격파만으로도 도시 하나가 초토화될 것이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중국이 이 정도로 두려워한다면 이건 진짜라는 뜻이었습니다. 과장도 조작도 아니었죠. 또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러시아 군사분석가의 논평이었어요. 그는 현무-5의 측면 기동 기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발상은 서방 군사공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한 것이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적국들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인정을 넘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중국의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의 무기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라고 한 평론가는 썼더군요. 제니퍼가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 밤새우셨어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저는 중국 보고서를 제니퍼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좀 읽어봐. 제니퍼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점점 눈이 커지더니 마침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한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들도 인정하는 무기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혼란스러웠거든요. 전문가로서는 진실을 써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방산업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를 만든 회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곳이더군요. 그리고 발사 차량은 기아자동차가 제작했다고 했어요. 기아요. 자동차 회사가 왜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죠? 제니퍼가 자료를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기아는 30년 동안 군용차를 개발해온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 기술을 미사일 발사 차량에 접목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기아의 기술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어요. 18개 바퀴를 동시에 제어하는 정밀 유압 시스템, 40톤이 넘는 중량을 지탱하는 특수 서스펜션, 험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구동 기술, 모든 게 자체 개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대자동차 그룹의 역할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한국 방산의 기반이 되고 있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군사 장비로 이어지고 있었죠. 이건 제가 상상도 못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보고서도 찾았습니다.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현무호의 설계 개념이 기존 미사일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반적으로 탄도 미사일은 연료 탱크와 탄두불은 나뉩니다. 연료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죠. 그런데 한국은 이 개념을 뒤집었어요. 연료 공간을 최소화하고 대신 탄두 공간을 최대화했습니다. 짧은 사거리에 모든 걸 집중한 설계였죠. 중국의 한 군사공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서방 군사공학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혁신적 접근이다.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식이다. 저는 책상에 팔을 꿰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겁니다. 독자적인 사고방식으로 독창적인 무기를 만들어낸 거죠. 제니퍼가 커피를 한 잔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네요.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니퍼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미국의 아류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인 기술 강국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본 한국은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다는 걸.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독자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미 국방부 문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이 2021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중국의 분석 보고서에는 더 직설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신 한국의 미사일을 허용했다. 이것은 한국을 사실상 미국과 대등한 군사 기술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겁니다. 아니, 인정을 넘어서 활용하고 있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필요로 했던 거죠. 제니퍼가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제한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저는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제한 속에서도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켰더군요. 사거리 300km 제한이 있을 때는 탄두 중량을 늘렸어요. 탄두 중량 제한이 있을 때는 정밀도를 높였죠. 제한된 조건 속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모든 제한이 해제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동안 축적한 기술이 한꺼번에 꽃을 피운 겁니다. 현무호는 그 결과물이었죠.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20년 전에 보신 한국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니퍼의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20년 전 저는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나라로만 봤습니다. 독자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제 편견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예요. 한국의 노력과 성장은 외면하고 약점만 부각시켰던 겁니다.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해외 군사 포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현무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레딧의 군사 게시판에 들어가 봤어요. 댓글들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읽기 시작했죠. 한국의 기술 트리는 미쳤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지. 진정한 한국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미사일의 발사대가 얼마나 큰지 봐라. ICBM급이야.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만큼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댓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미국인, 유럽인, 심지어 러시아인까지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항상 다음 세대 미사일을 비밀리에 개발한 뒤에야 이전 버전을 공개한다. 현무호를 공개했다는 건 이미 현무육 개발이 끝났다는 뜻이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댓글을 보니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그런 방식으로 무기를 개발해왔더군요. 현무사를 공개할 때 현무-5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무6은? 저는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이미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대만 언론 보도도 찾아봤습니다. 타이완의 모든 주요 방송사가 현무5를 다루고 있었어요. 논조가 흥미로웠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이 미사일을 환호하고 있었거든요. 한 대만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 고맙다. 중국을 견제할 무기를 만들어줘서. 현무-5에 미국 핵탄두를 달면 중국은 끝이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다가 한 방에 보여주는구나.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게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전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제니퍼가 다음날 아침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K9 자주포 수출 현황 보셨어요. 전 세계 10개국 이상이 도입했대요. 저는 자료를 받아 읽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한국 방산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K9뿐만 아니라 천궁방궁 미사일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었더군요. 더 놀라운 건 최근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만 수백 대의 K9과 K2 전차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납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빠른 납품. 이게 핵심이었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은 주문받고 5년씩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년에서 2년 안에 납품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하게 무기가 필요한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은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제니퍼가 또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이번 서울 방산전시회에 80개국에서 온대요. 역대 최대 규모래요. 저는 참가국 명단을 봤습니다. NATO 국가들부터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한 영국 방산 전문가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방산 강국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에 이어 4번째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불과 10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더 이상 미국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독립적인 기술 강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죠. 그런데 정작 저만 20년 전 시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계는 변했는데 저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문가로서 치명적인 실수였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서울 사진이 거기 있었어요. 2004년의 서울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여전히 Never Again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죠. 사진 속 서울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건물도 낮았고 거리도 한적했어요. 하지만 그 도시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했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인정해야겠지. 내가 틀렸다는 걸. 그날 밤 저는 NATO 보고서 초안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썼던 내용을 모두 지웠어요.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나라로 평가했던 부분들을 말이죠. 그리고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위성국가가 아니다. 독자적인 군사 기술을 보유한 강국으로 성장했다. 현무 미사일은 그 증거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현무호는 탄두 중량 8톤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측면 기동이 가능한 발사 차량은 독창적인 기술이다. 중국조차 이 무기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실만을 썼습니다.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았어요. 전문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죠. 다음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것은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대등한 파트너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없이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었거든요. 보고서를 쓰는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문단을 완성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은 아시아의 신흥 군사 강국이다. NATO는 한국을 단순한 협력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서울 사진을 집어들었죠. 뒷면에 Never Again 메모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모를 붙였어요. New Partnership. 새로운 동반자 관계. 이게 한국과 서방의 미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NATO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브뤼셀로 향했어요. 회의장에는 각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한국 따위가 뭐 대단하겠냐는 반응이었죠. 저도 일주일 전까지는 그랬으니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무의 스펙을 설명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8톤 탄두 중량을 말하자 한 장군이 끼어들었어요. 8톤이요. 확실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공식 자료입니다. 중국 군사연구소도 같은 수치를 확인했고요. 측면 기동 영상을 보여주자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저런 기술은 우리도 없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없습니다. 한국만의 독자 기술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미국 핵무기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말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의 사거리 제한이 있을 때는 탄두 중량을 늘렸죠. 탄두 중량 제한이 있을 때는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모든 제한이 해제되자 폭발적으로 발전했어요. 영국 국방부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모든 걸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품었던 의문과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30년 군용차 노하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혁신적 설계 철학, 모두 한국의 독자 기술입니다. 독일 장군이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동안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방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한국의 측면 기동 기술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요. 독일 대표는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헤이워드 박사, 좋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편견을 깨는데 일주일이 걸렸죠. 차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예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편해졌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제니퍼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국 방산전시회 초청장이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전시회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서울에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말이죠.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참가 신청서 작성해줘. 일주일 일정으로 잡고. 제니퍼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일주일이요. 그렇게 오래 계실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20년 만에 가는 건데 제대로 봐야지. 현무만 볼 게 아니야.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부 확인하고 싶어.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서울 사진을 다시 놓았습니다. New Partnership이라는 메모가 붙은 사진이었죠. 20년 전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씨앗은 이미 그때 뿌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죠. 제니퍼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서울 가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가봐야겠어. 내가 놓친 것들을 확인하려고. 제니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실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볼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날 밤 한국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현무호뿐만 아니라 다른 무기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천무 다연장 로켓, 해성대함 미사일, 천궁 방공 시스템. 한국은 완전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도 눈여겨봤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과 능동 방어 체계를 갖춘 최신형 전차였어요.
폴란드가 수백 대를 주문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미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를 수입만 하던 나라였는데 말이죠. 한 한국 네티즌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무호를 공개한 걸 보니 현무여섯 개발이 끝났구나.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현무-6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무겁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일까요? 탄두 중량이 10톤을 넘을 수도 있겠죠. 사거리도 더 길어질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4년의 저와 2024년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2004년에 저는 오만했습니다. 서방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독자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제한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현무-5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죠. 독립적인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제가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번에는 겸손하게 배우려 합니다. 편견 없이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학생의 마음으로 한국을 대하겠습니다. 현무호가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절대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제니퍼를 불렀습니다. 서울 방산전시회 일정 잡았어. 일주일 동안 있을 거야. 제니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주일이요. 그렇게 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가는 건데 제대로 봐야지. 현무호만 볼 게 아니야. 한국 방산 전체를 이해하고 싶어. K2 전차도 보고 K11 전투기도 볼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차그룹도 방문하고 싶어. 제니퍼가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일정 준비하겠습니다. 교수님 기대되시죠?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렵기도 해. 20년 전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테니까. 제니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미 인정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책상 위 서울 사진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New Partnership이라는 메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 말이죠. 현무호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깨달음이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마음도 함께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진실을 인정하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죠.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새로운 한국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0년 전 제가 놓쳤던 것들을 되찾게 되겠죠. 현무호가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주역으로 말이죠. 저는 그 메시지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전하고 싶었어요. 한국을 새롭게 보라고.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다음 달 서울 방산전시회에서 저는 그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일 말이죠. 25년 아시아 안보 전문가로서 마지막 남은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년 전 실수를 바로잡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Never Again에서 New Partnership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현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대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 18개 바퀴가 45도로 꺾이며 측면으로 이동하는 장면. 이제는 경외감으로 바라봤습니다. 8톤. 그 숫자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20년 동안 쌓아올린 기술과 경험의 집약체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이여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제게 겸손함을 가르쳐줬으니까요. 다음 달 서울에서 저는 새로운 한국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겠죠. 편견 없는 전문가로서 진실만을 말하는 학자로서 말입니다. 제니퍼가 다시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서울 일정 잡았어요. 방산 전시회 첫날부터 참석하시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문도 예약했습니다. 현대차그룹 방산 부문 담당자와의 미팅도 잡혔고요.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일정이었어요. K2 전차 시연, KF-21 전투기 설명회, 천궁 방공 시스템 브리핑. 하나하나가 다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었어요.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특별히 허가받았어요.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곳인데 NATO 자문위원 자격으로 초청받으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지 직접 들을 수 있겠어.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쿄대학에서 아시아 안보를 연구하는 다나카 교수였죠. 일본인이지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친구였어요. 다나카 나야. 오랜만이네. 엘리자베스.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국 현무 미사일 알아? 다나카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일본에서도 난리야. 우리 방위성이 긴장하고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한국이 정말 독자 개발했다고 봐. 다나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엘리자베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는 나도 안 믿었어. 하지만 자료를 보면 볼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래. 일주일 동안 자료를 파헤쳤는데 결론은 하나야. 한국은 이제 우리와 대등한 기술 강국이라는 거.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일본도 인정해야 할 때야.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시대는 끝났어. 다음 달 서울 방산전시회 가니? 저는 놀랐습니다. 너도 가? 다나카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일본 방위성 대표단이 가는데 내가 자문으로 따라가.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나카도 인정했어요. 일본도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동아시아의 판도가 정말로 바뀌고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군사 균형의 변화였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나눌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강연장에는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현무 사진이 떴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아시나요? 한국의 현무 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 8톤.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건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이 맞아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나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미사일 개발 연표가 나타났어요.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사거리 제한이 있을 때는 탄두 중량을 늘렸죠. 탄두 중량 제한이 있을 때는 정밀도를 높였고요. 제약을 기회로 바꾼 겁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헤이워드 박사님 그렇다면 한국이 이제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위성국가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기술 강국입니다.
NATO도 이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모두가 현무-5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계 영국인입니다. 오늘 강연 들으면서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당신 조국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이런 날을 꿈꿨을까요?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에 인정받는 날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관련 책을 찾고 싶었거든요. 역사 코너에서 한국 현대사 책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책을 집어들고 펼쳐봤습니다. 1950년대 폐허에서 시작한 한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는지를 다룬 책이었죠. 읽다 보니 놀라웠습니다. 70년 만에 이룬 발전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책을 사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그런 나라가 지금은 3만 달러가 넘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이제는 방산까지. 저는 책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현무호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축적된 노력의 결과였죠. 한국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정상에 올라선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제니퍼에게 부탁했습니다. 서울 일정에 한국전쟁 기념관 방문도 추가해줘. 제니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쟁 기념관이요. 방산 전시회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아야 해. 70년 전 폐허에서 지금의 현무호까지. 그 여정을 보고 싶어.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할게요. 서울 출발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역사, 문화, 경제, 기술. 모든 걸 알고 싶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놓쳤던 것들을 이제라도 배우고 싶었죠. 한국 드라마도 봤습니다. 제니퍼가 추천해준 작품이었어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보다 보니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어요. K-팝도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그 음악 말이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듣다 보니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한국의 모습이 음악에 담겨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무호는 단독으로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K-팝, K-드라마,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현무호점 모두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국력 상승이 방산 분야에도 나타난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제니퍼가 흥미로운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방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총액이 14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K9 자주포 600문, K2 전차 980대, FA50 전투기 48대. 엄청난 규모였어요. 유럽 최대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공하죠. 납품도 빠르고 기술 이전도 적극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보였어요. 단순히 좋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쌓고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거였죠. 출발 일주일 전 저는 NATO 본부에서 또 한 번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국가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현무호의 기술적 분석부터 한국 방산의 성장 과정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발표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이탈리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죠.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납품이 빠르니까요. 스페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서방 수준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미국 기술에 의존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독자 기술입니다. 현무의 측면 기동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한국만의 혁신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국가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과의 접촉을 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모든 분들에게 서울 방산 전시회 참석을 권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이죠. 드디어 출발 전날이 됐습니다. 저는 짐을 싸면서 떨렸어요. 20년 만에 다시 보는 서울.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제니퍼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교수님 여권, 항공권, 호텔 예약, 방산 전시회 초청장. 다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제니퍼. 내가 없었으면 이 일정 소화 못했을 거야. 제니퍼가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책상 위에 서울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New Partnership이라는 메모가 붙은 그 사진이었죠. 이번 여행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25년을 산 이 도시를 떠나 서울로 갑니다. 편견을 벗고 진실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에너지였어요. 공항이 활기찼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이워드 박사님 환영합니다. 김철수입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NATO 자문위원께서 직접 오셨으니까요. 차량 준비했습니다. 호텔로 모실게요. 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 저는 창밖 풍경의 넋을 잃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넓은 도로에 최신형 자동차들이 달렸죠. 20년 전 제가 봤던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잠시 쉬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설렜어요. 내일부터 방산 전시회가 시작됩니다. 현무호를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저녁에 김철수가 저를 환영 만찬에 데려갔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현무-5에 대한 보고서 잘 봤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실물을 보고 싶습니다. 내일 전시회에서 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별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처럼 보였죠. 20년 전 이 도시에서 실망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Never again이라고 다짐했던 그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New Partnership을 위해 돌아왔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현무호를 직접 보는 날. 한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는 날. 그리고 제 편견을 완전히 버리는 날이 될 겁니다. 현무호는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8톤의 무게로 제 20년 편견을 부숴버렸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려고요. 당신들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